노트로 학습지 먼저 꺼내주세요. 자, 1번 내용 정리, 제재 연구.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우리 전 시간에 갈래 다뤄주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자, 대부분의 시는 자유시와 서정시였죠. 성격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시라고 할 수 있었어요. 중심 제재는 네, 쉽죠. 복숭아 나무고요. 자, 주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상, 복숭아 나무는 그 시적인 의미가, 복숭아 나무는 대상 타인이라고 했죠. 그 대상의 진정한 모습, 우리는 수천의 빛깔을 통해서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았죠. 너무 오래 걸렸다고 했어요. 그 어려움. 그런데 함께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내적 성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보람도 있었어요. 특징을 볼게요. 특징은 사실 표현상의 특징을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자, 2번부터 먼저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 이 시는 모두 다 경어체로 끝나요. 뭐뭐 합니다. 이런 어조는 누군가를 높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고백하는 독백적, 고백적 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복숭아 나무라는 그 식구에서 항상 그 나무, 그 복숭아 나무, 그 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를 기억하세요. 중심 소재인 복숭아 나무로 우리 독자들의 시선이 초점화될 수 있도록,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네, 그 나무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대상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어요. 의인화라고 하죠. 그 다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목적어인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 목적어가 뒤로 빠졌잖아요. 문법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순서를 바꾸면서 도치법이라고 하죠. 자, 이 도치법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시적인 마지막에 마치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거야. 저녁에 오는 소리를 뭐 어쩌고 또 이야기만 할 것 같은, 그렇게 할 것 같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여운을 남기면서 시상이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특징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복숭아 나무라는 더 크게, 더 폭넓게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냈다. 복숭아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의인화. 그 다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복숭아 나무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그 시적인 여운을 무엇을 통해서? 네, 도치법, 표현법 중에 도치법을 사용해서 여운을 형성했어요. 자, 이 작품의 시상 전개 한번 보고 갈까요? 이 시는 1년에서 대상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2연에서는 직접 가서 함께 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랑이란 표현 나왔는데, 이런 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것을 인간으로, 타인으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자, 식구의 함축적인 의미. 요거는 좀 사실 많이 했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더 반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외적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모습. 겉으로는 얘는 복숭아 나무가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다고만 봤어. 두 번째 장입니다. 우리 두 번째 장 잘 못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잘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편견으로 어떻다고 생각했어? 그 복숭아 나무는. 아, 이거는 정말 사람이 못 앉아. 쟤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 다음, 대상이 지닌 그 진정한 모습은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무엇을 발견하면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라는 거, 우리 1년과 2년이 사실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죠? 1년과 2년. 자, 1년 안에서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는 그 부분,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그 부분이죠. 자, 먼저는 일단 오해하고 있어요. 쟤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갖고 있어. 이걸 또 다른 말로 편견, 선입견 같은 말이에요.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이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아, 쟤는 수천의 빛깔을 갖고 있었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그 다음 복숭아 나무에게 가요. 복숭아 나무 그늘에 앉아요. 그를 진짜로 이해하게 돼요. 아, 그에겐 좀 심심한 얼굴도 갖고 있네. 그리고 그와 함께 느껴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함께 느껴요. 자, 화자의 정서, 태도. 이 작품의 화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드러납니다. 나라는 글자로 드러나요. 시적 화자이자 자기 자신인 것처럼 완전히 공감대 형성되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깨달음을 얻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찰. 내면 성찰 참 중요해요. 이 시에선. 자, 작품의 주제의식.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에 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 복숭아 나무로 비유된 시적 대상에 대해 화자는 처음에는 멀리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뒤엔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조화로운 시간, 그 저녁이 우는 소리 할 때 들었죠? 그 대상과 무엇을 느끼게 돼요? 함께 느낀다, 교감하게 돼요. 교감입니다. 교감하게 돼요. 화자는 그 복숭아 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피우고 싶었지만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주 놀라운 경지에 이해에 이르게 돼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복숭아 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되죠. 그 성숙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저녁이 오는 소리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 간격으로 들어와서요. 이 시도 자유시이고 서정시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용시나 서사시 같은 독특한 갈래의 시를 배울 때만 한 번 더 갈래 강조할게요. 그 다음에 이 시도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깨닫고 바라보는 성찰적인 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의 중심 재제는 숲이에요. 자, 나무들이 모여서 이룬 숲. 그 숲이 어떻게 하면 울울창창한 숲이 될 수 있을까? 아, 간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간격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에도 간격, 주제에도 간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자, 이것은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해요. 이것도 의인화라고 쓸까요? 또 다른 표현 하나 쓸게요. 인격화. 나무에게 인격을 부여했어요. 자, 새롭게 깨달은 바가 깨달은 얻기 전에 그 상황하고 굉장히 대비돼요. 숲에 들어가기 전과 후. 자, 간격의 화자와 복숭아나무 곁으로의 화자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방식의 차이점, 쌤이 수업 시간에 포인트 잡아주었기 때문에 용어 그대로 쓰고 넘어갈게요. 복숭아나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 반면 간격은 숲으로 직접 들어가요. 시간의 흐름도 있겠지만 무엇이 이동되어 공간의 이동이 있었어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 이런 차이가 있으나 사실 이렇게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언가 자연물을 통해서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복숭아나무 곁으로 학습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죠. 하나가 더 있네요. 죄송해요. 확인 문제 요것도 풀어줘야죠. 쌤이 다음 장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음 장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자, 어서 찾아주세요. 확인 문제, 시어 식구의 함축적인 의미 같이 써보아야 되겠죠? 자, 복숭아 나무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대상,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타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흰꽃과 분홍꽃은 대상의 피상적인 모습, 겉으로만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오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해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대상에 대한
편견. 이거 각반마다 다 잘 맞췄거든요. 우리 아마 다 시험 너무 잘 볼 것 같아. 수천의 빛깔은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이었고요. 다 외우겠다, 그치? 우리 반복 너무 많이 했어. 저녁은 대상과의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진 조화로운 어울림의 시간. 쌤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표현으로 그것들을 이해해 보도록 해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 즉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 주제도 그 어려움과 보람 뭐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 대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이 19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 때문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 때문에 우린 실제로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사실 대상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죠. 친밀감이 아니요. 거리감을 두었어요. 멀리로는 그 거리감이에요. 심적 거리감. 맞죠?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외적인 모습, 아니, 그 진정한 모습. 그쵸? 진정한 모습.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강조하죠. 복숭아 그늘 밑에 화자가 있다는 건 이제 그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밀감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해요. 맞죠? 네. 그래요. 이제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학습지 다 마쳤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 장 반 끝났는데 그 뒷면 보세요. 그 뒷면에 네, 흰 바람벽이 있어. 네, 흰 바람벽이 있어. 그 학습지 일단 준비하세요. 자, 이번에는 흰 바람벽이 있어. 학습지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내용 정리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 시 또한 형식은 자유시, 서정시, 길이는 무척 길었지만 갈래는 다르지 않아요. 자, 이 시의 성격,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실 성격을 찾으면 좋아요. 이 시는 굉장히 슬펐죠. 이런 것들, 쓸쓸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애상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떠올림에서 나타나는 성격, 회상적.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요. 의지적인 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주제 볼까요? 가난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무엇을 잃지 않는다? 정신적인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시에서 주된 이미지는 사실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그런데 시퍼런동동하니 추운 날에 하면서 약간 공감각적인 이미지도 나왔었죠. 대단히 감각적인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더니즘의 특징이기도 해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적 화자의 그 정서들을 드러냅니다. 시적 화자의 내면 인식과 삶을 성찰한 내용을 우리가 그 흰 바람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흰 바람벽의 그 의미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흰 바람벽은 먼저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해요. 정말 한 면의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무언가가 비치죠. 자, 이런 흰 바람벽은 쓸쓸한 내면을 비추고, 먼저 그 앞부분에서 쓸쓸한 내면들, 그 전등과 무명샷스 외로운 생각들이 지나갔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시지 않는 부재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또 환기시켜요. 자, 맨 마지막인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주어요. 세 번째 글자들을 통해서. 자, 맨 마지막 자아 성찰의 매개체 같은 기능을 한다. 매개체는 미디어란 뜻이거든요. 그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겁니다. 화자는 이를 통해 외로운 자신의 삶에 대한 위로와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맨 마지막에 주제까지 정리했네요. 자, 흰 바람벽에 화자의 내면을 비추면서 그 화자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쓸쓸하다고 했으니까 쓸쓸함도 그 사람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외로운 생각 있잖아요. 그립다라고 했는데 부재하는 사람,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겠죠. 그립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들을 통해서는 자기를 위로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위로, 자기 위안. 그 다음에 그 하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해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자, 작품의 표현상 특징 한번 볼게요. 흰 바람벽에 비치는 이미지가 눈에 보일 듯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의 그 정서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형상화, 눈에 보일 듯이 보여준다 라는 뜻이니까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흰 바람벽에 영상을 떠오르는 형태로 시상을 전개한다. 그래서 내면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보았죠. 의식의 흐름 기법, 모더니즘에서 아주 잘 사용했던 기법이기도 해요.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의 흐름, 1930년대 그 시대의 흐름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시적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의식의 변화. 자, 우리 지치운 불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일단 좀 지쳤어. 이건 불빛이 지쳤다고 말할 수 없잖아. 내가 지친 거야. 피로감, 문명샤스의 어두운 그림자. 문명샤스는 사실 자기가 대단히 가난하다는 거 보여주죠. 희미한 15초 전등에서도 가난하다는 건 드러나요. 자, 이런 것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식, 쓸쓸한 것들이 지나간다. 그리고 외로운 생각이 지나간다. 일단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의식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늙은 어머니 곁에 계셔? 어여쁜 내 사랑한 사람 곁에 있어요? 없잖아요. 네, 곁에 없는 그 부재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곁에 없을 때 그때 더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 너무나 그립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외로움이 더 부각돼요. 자, 첫 번째 글자들에 보면은 자기 삶을 무엇으로 받아들여 운명으로, 운명, 숙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이런 운명 체념론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그런데 두 번째 글자들에서는 하늘이 사실은 사랑하는 대상을 그렇게 태어나게 만든 거야 라는 어떤 표현 때문에 더더욱 긍정적인 수용이 등장해요. 그렇죠? 수용입니다. 수용하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나는 정신적인 고결함을 잃지 않아. 맨 마지막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그들이 그러하듯이 하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일곱 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 명의 사랑과 네 개의 시어들. 자, 이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고결함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초생달과 바구짓꽃 굉장히 아주 조그맣고 하얗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리고 순한 속성을 지닌 산물들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사실 자신의 정신적 고결함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시인은 백석이 좋아하는 시인이자 나중에 윤동주가 백석을 좋아하다 보니 윤동주도 좋아하게 되는 귀한 시인들이죠. 그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고결함을 잃지 않은 고결한 삶을 살았고 높은 이상을 지니고 있었던 시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과 나는 같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들과 나는 같다는 거죠. 그러하듯이. 그래서 자기는 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순수하고 높은 이 이상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빈칸 넣어보아요. 자, 이 시도 내면을 성찰하는 시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해요. 흰 바람벽의 기능. 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포인트인데 유리창, 거울, 우물 이거 다 시에 나와요. 네, 다른 시들에 나오는 그 식구들, 시어들 공통점
같이 내면을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거니까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매개체,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미디어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 요 표는 사실 우리 좀 너무 여러 번 하긴 했다, 그치? 그래도 열심히 적어볼까요? 내면, 의식, 그리움이었죠. 자, 이거는 체념적인 태도.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좌절하는 거 아니죠. 과도한 해석은 금지.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세 번째 여기만 맞출까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려는 현실 극복. 자, 맨 마지막에 OX 퀴즈 풀면서 들어갑시다. 고백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자, 뭐뭐 한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시는 또 마지막 어미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맞죠? 마치 현장감 있게 흰바람역의 그 누추한 느낌이 15촉 전등이나 낡은 무명샤스 같은 이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이 모두 다 누추하고 가난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 맞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흰 바람벽이 있어 학습지 마쳤어요. 자, 우리 복습은 여기까지다. 자, 이제 새로운 소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를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5장의 그 교과서 생략 부분 나눠주었어요. 기억나죠? 예, 여러분들 먼저 그 5장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제 교과서 생략 부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읽느라 수고 많았어요. 우리 교과서 생략 부분 문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거예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는 지물포 주씨의 주선으로 목욕탕 공사를 맡긴 임씨. 여러분들 이름 벌써 다 까먹지 않았나요? 네, 지물포 주씨가 소개시켜준 사람 맞아요. 임씨에게 목욕탕 공사를 맡겼고요. 그런데 여기 처음부터 믿음이 갔다. 아니잖아요. 그쵸? 왜? 임씨가 연탄장수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 목욕탕 공사를 맡긴 다음에 임씨가 전문가가 아니래. 이 소설의 갈등의 첫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 소설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다, 내적 갈등이다? 임씨하고 둘이서 뭐 싸운 적 있나요?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의 갈등이거든요. 내적인 갈등이에요. 야, 임씨 못 믿겠는데? 하다가 이 사람 뭐 공사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속에서의 갈등이야. 그렇게 오해가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해로 바뀌는 이런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소설 설명하면서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그의 연립주택은 그 사람이 원미동에 산 그 집이 연립주택이거든요. 이사 오던 해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맞아요. 천정에서 물샌데. 그의 목욕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광복절 바로 전날이었다. 이 소설은 실제 광복절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8월 15일 광복절 그 하루에 있는 일인데, 그 시간의 역전적 구성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목욕탕 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야? 그 전날 갑자기 의학세 할아버지께서 등장하시잖아요. 물이 이러면서 물이 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목욕탕 공사를 하느라고 광복절 하루를 다 보내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황금 같은 휴일에 목욕탕 공사를 하면서 쉬지 못했던 그 주인공 그의 마음이 너무나 더더욱 힘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8월 15일이면 여러분들 날씨가 어때요? 엄청 덥잖아요. 공사하면 정말 짜증나는 그런 여름날이란 말이에요. 임씨와 함께 일하는 젊은 인부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성실하게 이 젊은 인부 좀 짜증나는 인간이었잖아요. 젊은 인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소설에서 이런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 것 같니? 임씨의 이 성실함을 약간 강조하게 해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을 하나를 넣는 거야. 젊은 인부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 일하기 싫어가지고 막 일하면서 그런데 또 더 많은 돈은 받아야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이런 오해들이 사실은 그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안 좋은 의식을 갖게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이제 서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임시는 처음부터 욕조와 세면대 사이에 파이프만 교체할 작정으로 견적을 냈나? 아니지. 이 욕조와 세면대 사이에 파이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임시의 놀라운 실력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 처음에는 목욕탕 전체 수리라고 생각하고 견적을 냈어. 기억나죠? 임씨는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 짓다가 서울에 올라온 뒤에 뭐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나겠죠? 그 다음 임씨가 욕실 공사로 처음에 낸 견적은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다. 쌤이 이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낸 이유는 교과서 생략 부분 중에 그 전략 부분, 그 전 부분에는 실제 이런 식의 표현밖에 안 나와요.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다. 교과서 부분에서 읽다 보면 이 정확한 액수도 알게 됩니다. 20만 원에서 2만 원 빠진 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8만 원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나중에 나와요. 그와 그의 아내는 복잡한 서울 생활에 비해 여유로운 원미동에 만족하고 있지 않지요. 서울 생활 어떻게든 서울에 편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서울에 편입하지 못한 경제적인 이유죠. 돈이 없어서 그 경기도 부천까지 밀려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의 동네예요. 우리 원미동이라는 동네가 주는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 이거 한번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의 아내는 임씨가 욕실공사 견적은 높게 측정하고 또 일은 간단히 끝내서 불만스럽다. 맞죠? 욕실공사 다 하는 거에 견적 다 측정해 놨는데 파이프 하나만 딱 꽂혔어. 이게 진정한 사실 전문가하고 실력가인 건데 아내는 돈이 아까운 거야. 아유 저렇게만 고칠 거였으면 왜 그렇게 큰 돈을 받았대요. 그렇게 불만스러워했죠. 그 다음 그는 인부들과 점심을 먹어. 인부들하고 같이 한 밥상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성격 자체가 남을 배려하고 약간은 소탈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모는 손녀 데리고 김지사 집에서 김지사가 좀 여기서 되게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는 그 집에 그 아이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 싫어. 왠지 눈칫밥 먹인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내는 부러움도 너무 많고 시기 질투도 좀 있는 스타일이야. 굉장히 평범한 아주머니시죠. 네, 맞아요. 다음 젊은 인부가 가고 난 오후에는 집주인인 그가 임시 보조를 해서 공사를 마쳤다. 네, 맞아요. 젊은 인부가 5천 원 주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5천 원 받고 가버린 다음에 집주인인 그는 이제 보조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보조를 하는데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어. 젊은 인부가 대충 일하기에.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어때? 이 사람 회사원이잖아.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보조를 하고 육체 노동이 실제로 얼마나 힘든가를 겪어보고 거기서 느끼는 느낌들을 또 적었더라고요. 임씨는 욕실 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옥상 공사까지 해주게 되었어요. 그 아내가 부탁하잖아. 옥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견적 새로 또 뽑았나요? 이게 보통 노동자들의 마음인데 그러지 않았죠. 견적을 새로 뽑진 않았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 불안했겠어. 야 이거 돈 좀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어쨌든 그 18만 원 못 갚겠구나. 에휴 18만 원어치 일은 다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저 옥상까지 공사 다 해가지고 그 돈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돈 아까워 돈 아까워. 계속 그렇게 속으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임씨가 일하는 걸 보니 성실하고 너무 정직하게 너무 일 잘하는데 그 돈 다 주기는 너무나 조마조마한 이런 정말 소시민적인 갈등하고 있네요. 여름철 비가 오면 임씨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되겠죠. 비가 오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비는 정말 하루 공치는 날이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어디를 가겠대?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임씨의 말에서 나왔고 그 제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상상을 해. 비 오는 날이면 왜 가리봉동에 가야 되지?
근데 이 소설에서 정말 끝까지 안 알려줘. 교과서 부분 다 읽어가다가 보면 맨 마지막쯤 돼서야 그게 왜 무슨 말인지 알게 돼. 근데 거기서 연탄장수 하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연탄은 겨울에 팔려. 술 취한 임씨를 보면서 임씨 같은 이들에게는 세상에 두터운 벽이 있다고 느꼈다. 어밍? 갑자기 왜 술이 취해요? 네, 이 부분은 교과서 후력 부분에서도 내가 한 2문제쯤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거든요. 교과서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보면은 임씨와 그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 취한 그 임씨를 보면서 임씨 같은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두터운 벽이 있구나.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꼭대기가 있구나 라고 느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작가의 입을 통해서 사회의 이런 부조리,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이 소설에서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에 임씨가 이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는 거 다 드러냈네요.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예요. 가리봉동에 한때 그 스웨터 공장 사장이 거기다 공장도 더 크게 지었는데 자기 연탄값을 떼먹고 간 거야. 이 나쁜 사람. 연탄값 8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있는 거야. 그 돈 왠지 그 사장은 줄 것 같은가 봐. 임씨같이 정말 순수한 사람에게는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의 마음이 안 읽히나 보지. 그때 그 돈 받으면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정말 이 서울 생활, 고된 생활 잘 정리하고 차라리 푹 쉴 수 있는 그런 고향이 더 나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네요. 씁쓸하네요. 자, 교과서 생략 부분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풀었고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동영상,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모두 너무 수고했고요. 열심히 따라오느라 애쓰셨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소설 다 못 읽거나 교과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단편인 이 소설을 전부 다 읽지 못했다면 마지막까지도 꼼꼼하게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설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설 다 읽고 내일부터 이 소설 설명 들어갈 거니까요. 자,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출결 전혀 문제 없어요.